윤정이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장부를 한 장 넘겼다. 노란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그녀의 67년 인생을 증언하고 있었다. 김치 OKG -1만 5천 원, 멸치볶음 소 -8천 원, 된장찌개용 -1만 2천 원. 어떤 날은 숫자 옆에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단골 손님이 맛있다고 칭찬한 날이었다. 그녀는 1985년부터 이 반찬 가게를 운영해왔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봄, 정희는 7살 세훈이와 5살 세민이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에 처음 섰다. 손바닥만 한 가게였지만 그곳은 그녀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전쟁터였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갔다.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다. 무와 배추를 고르는 눈썰미, 멸치와 새우젓의 품질을 가늠하는 감각. 그 모든 것은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었다. 하루하루 버티며 체득한 생존의 기술이었다. 장부를 넘기던 정희의 손이 멈췄다. 1992년 3월 세훈이 중학교 입학금 -18만 원이라는 메모가 보였다. 그날도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동네 식당에 납품할 반찬을 더 만들었다. 손톱 사이에 고춧가루가 박히고 손등은 뜨거운 기름에 데어 붉게 부어올랐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힘이 세거든.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이는 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세훈이는 성실한 아이였다. 공부도 잘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대학에 입학했을 때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해낸 일이 자랑스러웠다. 둘째 세민이도 형을 따라 대학에 갔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보내줘야 했다. 정희는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을 더 늦췄다. 밤 9시, 10시까지도 불을 켜두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들러 반찬 한두 가지라도 사가기를 바라며. 어느덧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다. 세훈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세민이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옷과 가방은 지금도 옷장 깊숙이 고이 모셨다.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다. 아깝고 소중해서. 세훈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희는 기뻤다. 며느리 지영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다. 결혼식 날 정희는 시장 동료들이 빌려준 한복을 입고 식장에 섰다. 하객들 사이에서 그녀는 작고 초라했지만 가슴만큼은 뜨거웠다. 이제 이 아이도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자주 결렸다. 65이 되던 해 정희는 가게 문을 닫았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꽃다발을 건넸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날 밤 정희는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울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가게를 정리한 뒤 세훈이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로웠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손주 지훈이의 웃음소리. 정희는 감사했다. 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자신이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자신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며느리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에는 거리가 있었다. 아들은 바빴고 손주는 할머니보다 태블릿을 더 좋아했다. 저녁이면 정희는 작은 방에 앉아 오래된 장부책을 들여다보곤 했다. 숫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가 윤정이었던 시절이 떠올랐다. 새벽 시장의 차가운 공기, 손님들과 나눈 농담, 힘들지만 보람 있었던 하루하루.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일까? 그 질문은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어머니, 이거 좀 치워주실 수 있으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정희의 물건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낡은 라디오, 시장에서 쓰던 작은 계산기, 그리고 손때 묻은 장부 몇 권. 정희에게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지영의 눈에는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잡동사니였다. 아, 미안해. 내가 방으로 가져갈게. 정희는 서둘러 물건들을 안아들었다. 장부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허리를 굽혀주는데 무릎이 욱신거렸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돕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뿐이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 일이 많아져서요. 거실에 재고 좀 쌓아둬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요. 지영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정희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평생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두부를 넣고 파를 썰고 간을 맞추는 동작 하나하나가 익숙했다. 이것만큼은 자신이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머니, 저희는 오늘 밖에서 먹고 올게요. 세훈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지영은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훈이 학원 상담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편하게 드세요. 정희는 국자를 든 채 멈춰 섰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바라보았다. 내 식구 것을 만들었는데 먹을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그래, 다녀오너라. 현관문이 닫혔다. 집안이 갑자기 넓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혼자 밥상을 차렸다. 작은 상에 국그릇 하나, 밥공기 하나, 반찬 몇 가지.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그저 기계적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둘째 아들 세민이었다. 엄마, 나 세민이야. 그래, 잘 지내니? 응. 엄마는? 형네 집에서 불편한 거 없어? 없어, 다들 잘해줘.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세민이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 다행이다. 나도 요새 일이 바빠서. 조만간 갈게. 그래, 천천히 와. 넌 내일이나 잘하고. 통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다. 세민이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었다. 월급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정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는 세훈과 지영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여보, 어머니한테 좀 조심스럽게 말해줄 수 없어? 아까 물건 치우라고 할 때 말투가. 세훈의 목소리였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다. 나도 최대한 예의 지키려고 하는데 솔직히 답답해. 집이 좁은데 물건은 계속 늘어나고.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는 하는데. 당신은 맨날 학교 가고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알았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이후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정희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울음을 참으며 살아왔다. 내가 있으면 불편하구나. 그 생각이 가슴에 박혔다. 칼처럼 날카롭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세훈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지영이 즐겨 먹는 나물 반찬, 지훈이를 위한 김구이. 정성껏 상을 차렸다. 적어도 식탁에서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기를 바라며. 하지만 식사 시간은 조용했다. 세훈은 신문을 보고, 지영은 휴대폰을 보고, 지훈이는 만화책을 보았다. 정희만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건넬 타이밍을 찾았다. 지훈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우니?
응. 짧은 대답뿐이었다. 지훈이는 할머니보다 만화책에 더 관심이 많았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의 일과로 흩어졌다. 정희는 다시 혼자 남았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공허했다.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사이로 시장이 보였다. 그녀가 40년을 서 있던 그곳. 문득 그리웠다. 손님들의 목소리, 흥정하는 소리, 살아있는 공기. 나는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정희는 중얼거렸다.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손목이 이상했다. 정희는 손목을 주무르며 부엌으로 갔다. 어젯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던 게 생각났다.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러는 거지. 혼잣말을 하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칼질을 하는데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칼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점심때쯤 되자 손목이 부어올랐다. 손가락을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정희는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세훈아. 저녁에 퇴근한 아들을 불렀다. 세훈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손목이 좀 아픈데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내일? 내일은 좀.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세훈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상담이 몇 시부터인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빼곡해. 이번 주가 상담 주간이라서.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었다. 아들을 탓할 수 없었다. 그럼 지영이는? 거실 한쪽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던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지만 지영은 곧 다시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저도 내일 택배 받아야 해서요. 재고 물량이 들어오는 날이라.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단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 알았어. 내가 혼자 다녀올게. 그날 밤 정희는 손목을 감싸 쥐고 누워 있었다.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내일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게 슬펐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병원에 갈 준비를 했다. 세훈은 서둘러 출근했고 지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손목이 욱신거렸다. 가방을 들기도 힘들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주변에는 보호자와 함께 온 노인들이 많았다.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부축하는 모습들. 정희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윤정의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렸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젊은 여자 의사가 손목을 살펴보았다.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 같은데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심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신경 눌린 게 오래된 것 같은데 평소에 손을 많이 쓰셨나요? 예전에 반찬 가게를 했어요. 40년 넘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검사 예약하고 가세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그러시군요. 의사의 표정에 미묘한 동정이 스쳤다. 정희는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다. 진료를 마치고 다시 대기실로 나왔다. 검사 예약을 하려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정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앞 공원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공을 주고받고 있었다. 할아버지, 또 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허리가 불편한 듯 천천히 움직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정희는 손목을 감싸 쥐었다. 통증이 다시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외로움이었다. 이 순간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옆에 없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아팠다. 윤정희님, 검사 예약 도와드릴게요. 간호사가 다가왔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익숙한 미소였다. 평생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어온 괜찮은 척하는 미소. 감사합니다. 검사는 다음 주로 예약되었다. 또다시 혼자 와야 할 것이다. 정희는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 날씨만큼은 좋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았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고 가슴은 더 아팠다. 이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어렴풋이 느껴오던 것이었지만 오늘 확실히 알았다. 자신은 이제 누군가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버스가 왔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시장이 보였다. 그녀가 40년을 서 있던 그곳. 지금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다. 집안은 조용했다. 지영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병원은 어땠냐고, 괜찮냐고 그런 질문은 없었다.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통증은 남아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정희의 그림자도 이 집 안에서 점점 흐릿해져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중얼거린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 정희는 저녁 식사를 거르고 방 안에 있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고 나니 조금 나았다. 하지만 마음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옷장 위 선반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다. 무거웠다. 힘을 주어 내려놓는 순간 손목에서 다시 통증이 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장부책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가장 위에 있는 장부를 꺼내 펼쳤다. 1985년 4월. 시작하던 해였다. 첫 페이지에는 서툰 글씨로 윤정의 반찬가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첫날 매출이 기록되어 있었다. 김치 1kg -3,000원, 멸치볶음 -2,000원. 총 매출 1만 5천원. 정희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그날이 기억났다. 손님이 별로 없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파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많았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혼자 울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었다. 장부를 한 장씩 넘겼다. 1986년, 1987년. 숫자들이 점점 커졌다.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매출도 조금씩 올랐다. 어떤 날은 옆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세훈이 감기약 -5,000원. 세민이 운동화 -1만 5천원. 전기세 연체 -3만원. 메모 하나하나가 그 시절의 고단함을 증언했다. 정희는 1992년 장부를 펼쳤다. 3월 15일 빨간 펜으로 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세훈이 중학교 입학금 -18만원.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밤새 김치 100포기 담금. 허리 아픔. 괜찮음. 정희는 그 글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음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꼿꼿이 서지도 못했다.
하지만 입학금을 마련해야 했다. 동네 식당 사장님이 급하게 김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희는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95년 세훈이 고등학교 입학. 1998년 세훈이 대학 등록금 1학기 마이너스 120만 원. 숫자는 해가 갈수록 커졌고 정희의 잠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살았구나. 정희는 중얼거렸다. 40년이 장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루하루 벌고 하루하루 아이들에게 썼다.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은 적도 없었고 외식 한 번 마음껏 해본 적도 없었다. 2000년대 장부를 펼쳤다. 세민이 대학에 입학한 해였다. 두 아이의 학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던 시절. 그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장부 곳곳에 대출 이자, 카드 결제, 외상값 받음 같은 메모가 가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가게를 열었다. 명절 전에는 밤을 새워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손톱은 까지고 손등은 화상 자국 투성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힘이 세거든.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정희는 마지막 장부를 펼쳤다. 2020년 가게를 정리하던 해. 마지막 페이지에는 총 매출과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40년. 고마웠다. 수고했다. 자기 자신에게 쓴 메모였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을 때 정희는 그 말을 적었다. 누구도 해주지 않을 말이었기에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었다. 장부를 덮고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을 돌아보니 자신은 언제나 엄마였다. 세훈이 엄마, 세민이 엄마. 그 이름으로만 존재했다. 윤정희라는 한 사람으로 산 시간은 없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다. 아이들이 필요로 했고 그 필요가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컸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가정이 있다. 그 삶에서 정희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나는 평생 엄마로만 살았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눌렀다. 슬프다기보다는 허무했다.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이. 정희는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손목에는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주름진 피부, 굳은 살, 여기저기 상처 자국.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고 씻고 닦았는지. 이제는 쉬어야 하는 거 아닐까.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아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다. 정희는 장부책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하나씩 차곡차곡 쌓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사는 게 자신을 위한 삶인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집에서는 아닌 것 같았다. 상자를 다시 옷장 위에 올려놓았다. 무거웠다. 40년의 무게였다. 그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밖에서는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세훈과 지영이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정의가 없어도 그들은 괜찮을 것이다.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게. 정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조용히 떠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는 조금씩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천천히, 조용히. 일주일 후 정희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부동산 중개소 앞에 서 있었다. 손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남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원룸 하나 알아보려고요. 저렴한 곳으로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정희는 통장 잔액을 떠올렸다. 평생 모은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대부분 아이들에게 써버렸으니까. 보증금 500, 월세 40 정도면 가능할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몇 군데를 찾아냈다. 시장 근처에 조건에 맞는 원룸이 있었다. 정희는 그날 바로 가서 방을 확인했다. 작았다. 아주 작았다.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금은 언제 주시겠어요? 지금 드릴게요. 정희는 준비해온 돈을 꺼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다. 이틀 뒤 정희는 이사를 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방 하나, 장부책이 든 상자 하나, 그리고 몇 가지 생활용품. 세훈에게는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오겠다고만 말했다. 지영은 다녀오세요라고 짧게 답했다. 물어보지 않았다. 어디로 왜 가는지.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다. 햇빛이 작은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다. 정희는 짐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부엌도 화장실도 모두 작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공간이었다. 짐을 정리하고 나니 저녁이 되었다. 정희는 근처 슈퍼에서 라면과 계란을 사왔다.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 평생 남을 위해 밥을 해왔지만 자신을 위해 끓인 라면은 묘하게 맛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정희는 천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시장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소리였다. 40년을 들어온 소리. 그 소리가 그리웠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았다. 옛날 단골 손님들을 마주쳤다. 어머, 사장님. 어디 사세요? 요새 안 보이시길래.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셨구나. 반찬 많이 그리워요. 사장님 김치가 최고였는데.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는 외롭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함이 찾아왔다. 혼자라는 사실. 전화기를 들여다보았다. 세훈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정희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손목은 많이 나아졌지만 가끔 통증이 찾아왔다. 병원 검사 날짜가 다가왔지만 정희는 가지 않았다. 이제 치료받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시장에서 쓰던 수첩이었다. 뒷장에 빈 페이지가 몇 장 남아 있었다. 볼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세훈아, 세민아. 첫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계속 써내려갔다.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사실 원망할 이유도 없다. 너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다만 엄마는 이제 지쳤구나 싶다. 평생 엄마로만 살았다. 그게 행복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너희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는 쉬고 싶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너희 삶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나왔다. 내가 반찬 가게를 하며 모은 장부책을 너희에게 남긴다. 그 안에 엄마의 삶이 다 담겨 있다. 한 번쯤 펼쳐보면 좋겠다. 엄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세훈아, 넌 착한 아이였다.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선생님이 된 내가 자랑스럽다. 지영이한테 잘해라. 그 사람도 쉽지 않았을 거야. 엄마 때문에 많이 불편했을 거야. 세민아,
넌 항상 밝은 아이였다. 힘들 때도 웃으면서 버텼지. 내 월급이 적다는 거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담 주기 싫었어. 내 인생 잘 살아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시간이 너희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찾으려 한다. 어떻게 사는 게 내 삶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려 한다. 사랑한다. 평생 사랑했다. 그것만은 잊지 말아라.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밤이 깊었다. 정희는 편지를 수첩에 끼워두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이걸 읽을 날이 올까? 아니면 영영 읽지 못할까? 알 수 없었다. 그날 밤부터 정희는 점점 약해졌다. 밥맛이 없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손목 통증은 더 심해졌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다. 정희는 점점 말라갔다. 시장에 나가는 횟수도 줄었다. 방 안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웠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일어나지 못했다. 몸에 힘이 없었다. 전화기를 보았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았다. 수고했어, 윤정희. 스스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작은 원룸 안에서 혼자서 고요하게. 여보세요? 세훈 씨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였다. 세훈은 교무실에서 학생 숙제를 채점하던 중이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중앙시장 상인회 총무 김철수라고 합니다. 윤정혜 사장님 아드님 맞으시죠? 세훈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세훈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며칠 전에 집주인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시장 근처 원룸에 혼자 계셨던 것 같은데 나머지 말은 들리지 않았다. 세훈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주소를 받아 적고 곧장 차를 몰았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원룸에? 언제부터?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낡은 건물이었다. 좁은 계단을 올라 2층 끝방 앞에 섰다. 문에는 경찰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여기 어머니가 계셨다고? 세훈은 중얼거렸다.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집에 계셔야 했다. 편안한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찰과 집주인을 만났다. 사인은 자연사였다.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했다. 발견 당시 며칠은 지난 것 같았다고 했다. 세훈은 그 말을 들으며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유품은 안에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다. 작은 방이었다. 너무 작았다. 부엌도 화장실도 모두 비좁았다.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지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방 한쪽에 옷가방이 있었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세훈은 상자를 열었다. 낡은 장부책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하나를 꺼내 펼쳤다. 빼곡한 숫자들과 메모들. 세훈이 입학금, 세민이 학비, 아이들 겨울옷. 눈물이 났다. 장부를 한 권씩 꺼내며 세훈은 울었다. 어머니의 평생이 이 숫자들 속에 담겨 있었다. 자신과 동생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다. 펼치자 편지가 있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세훈아, 세민아.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세훈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는 자신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세우는 알았다. 자신이 어머니를 원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어머니. 편지를 끝까지 읽고 세우는 무너져 내렸다. 온몸으로 울었다. 목이 터져라 울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 나가셨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어도 자신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세우는 휴대폰을 꺼내 동생 세민에게 전화했다. 형, 세민아.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다. 세민은 형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알았다. 어디세요? 주소를 알려주자 세민은 곧장 달려왔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온 세민도 방 안을 보자마자 무너졌다. 어머니가 여기 계셨어요? 형제는 그날 밤 어머니의 방에서 함께 울었다. 장부책을 펼쳐보고 편지를 읽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다. 시장 상인들이 많이 왔다. 그들은 정의를 기억했다. 성실하고 친절하고 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던 사람.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맨날 우리한테 반찬 하나씩 더 챙겨주셨죠. 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가 오히려 더 아팠다. 세훈과 세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세훈은 어머니가 40년 동안 서 있던 시장 골목을 찾아갔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다. 세훈은 그 앞에 국화 한 다발을 놓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고맙습니다. 그 두 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죄송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 그것이 전부였다. 그날부터 세훈은 매달 그곳을 찾았다. 어머니가 서 있던 자리에 꽃을 놓고 절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영도 함께 따라왔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장부책을 보고 난 뒤 며칠 동안 울었다. 자신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깨달았다. 당신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지영이 말했다.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항상 알고 있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감사함을, 사랑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훈은 어머니의 장부책을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 1985년 4월. 자신이 7살 때였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세훈은 차 안에서 또 울었다. 지영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떠났고 이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세훈은 어머니의 방이었던 작은 방에 들어갔다. 아직도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이렇게 앉아 창밖을 보셨을까? 어머니는 외로우셨겠죠. 중얼거렸다. 답은 없었다. 다만 고요함만이 방 안을 채웠다. 세훈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매달 시장 골목을 찾아 꽃을 바치고 절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용서의 말도 괜찮다는 말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세훈은 계속 그곳에 갔다. 평생 그럴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